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 3일 일요일 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모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운영하는 오늘 토크 콘서트에 오신 것인데요. 아이, 디자인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이 오신 데다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의 방향성이라도 꼭 가져가실 수 있게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는 민미라는 미, 나를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손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도 사실 이거 아이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진 않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리추얼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아이일 때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아이에게 디자인 교육은 무엇이고 부모로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소개를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한 분, 제 이제 옆에 계시는 김지영 대표님은 TLP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교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또 실제로 코치가 되셔서 디자인 교육을 학부모 그리고 교사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지영 대표님 다음으로 이장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디자인 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원래는 디자이너로 또 실무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교육자로서 또 전환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두 분 다 디자인 교육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지영 대표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TLP 교육 디자인 대표로 있고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 교육의 주체인 교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교육 디자이너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엔 저는 교육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처럼 상당히 세심하게 그리고 공을 들여서 해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아주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사고를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장석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이장섭입니다. 예,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하고요. 지금은 디자이너이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의 매력에 이끌려서 일단 디자인 전공에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바라던 디자이너의 모습이 상당히 과학자 같기도 하면서 예술가 같기도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되게 발명가 같기도 한 그런 모습들에 이끌려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전문적인 디자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표현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보다도 더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이야기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다루는 더 종합적인 사고에 대한 교육 과정이라는 거에 더 매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전체에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그 교육이 디자인이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디자인에 많이 심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정말로 도시랑 사람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도시 공공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창업하고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그 넓은 디자인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사람들이 덜 관심 갖는 디자인 분야에 그 집중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집중했던 영역들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농업이랑 어떻게 디자인을 연결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있는 덜 관심 갖는 제품들을 세계로 도시로 이렇게 이동시킬까 이런 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그때 했던 고민들을 학생들이랑 같이 나누는 선생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현직에도 있으셨고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말도 너무 큰 말이고요. 교육이란 말도 굉장히 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너무 큰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두 분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도대체 그 아이에게 해야 되는 그 디자인 교육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장석 교수님이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게 처음에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라는 매력에 이끌리셨다가 지금은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삶에서 디자인이 무엇이냐를 학생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상석 교수님이 생각하는 디자인 교육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문 디자인 교육 과정의 그 생각하는 방식을 일하는 형식에다가 접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혁신 디자인의 디자인 싱킹이 될 것 같고요. 그 생각하는 창의적인 방식을 디자인 어린이 디자인 교육에 접목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디자인 교육을 생각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정말 어떤 창의적인 교육, 아이디어, 발상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좀 더 생각을 이어가봐서 그런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더 이상의 이제 그런 뭐 해결 과제는 없는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문제적이거나 아니면 뭔가가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거나 전에 없던 생각이 필요하거나 하는 순간들이 아마 우리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과제가 디자인 교육에서 우리가 같이 어린이들이랑 해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도대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키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풀리기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이랑 함께 나누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답이 있는 과정을 추적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게 쉽게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의 행동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진짜 혼자서는 못하겠는데 라고 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수학에서 과학에서 사회에서 배웠던 각종 그 배움을 다 총집합해서 어떻게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어떤 창의성에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디자인 교육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뭘 만들어내기 전의 단계, 그 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들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그 김지영 대표님도 뭔가 사람들에게 학부모에게 선생님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창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디자인 교육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좀 디자인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디자인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모두 다 디자이너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 교육이 가지는 가치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사고 또는 디자인적인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건 뭐냐면 호기심과 관찰이에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사실 멋진 디자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하나 봤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멈출 수가 있는데 사실 잘 만들어진 제품을 이렇게 쭉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앞단에는 뭐가 있냐면 그 세상에 대한 혹은 문제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호기심을 발견하고 거기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좀 이런 거를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좀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왜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틀을 따라가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기만의 길을 스스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미래에서 꼭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이 뭐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자기만의 시선을 갖고 세상을 민감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시선을 가지려면 스스로를 디자이너라고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또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호기심과 관찰, 그리고 자신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교육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시각화 이런 얘기였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시각화한다거나 뭔가 아름답고 미학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데, 디자인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그거는 어떤 결과물적인 것 같고요. 일단 두 분 다 되게 신기할 정도로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두 분이 대화하시다가 나온 얘기가 되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인데요. 이건 사실 뭐랄까 주입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결국 주체성,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세,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이게 결국 자기 삶을 디자인하는 역량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김진영 대표님께서는 이 주체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조금 더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제안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뭐 대학생이든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만나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인생은 프로토타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우리가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하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시제품이죠. 그러니까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고 또 피드백을 받아보고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저는 인생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따당하고 완전 거창한 것, 혹은 뭐 와 하고 아주 완벽한 것, 이런 거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라고 자꾸 어떤 익스큐즈를 만드냐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뭔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해.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조건들을 계속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움직이질 않게 돼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쓸모 없어지기도 하고 나의 열정이 식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그 좀 완벽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완벽주의를 가지게 되면 계속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장애물이 보이면 혹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면 시도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디자인적인 훈련들을 좀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토타입, 모든 건 다 프로토타입이야. 그래서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시도해보고 그다음 수정해가면 돼. 이런 어떤 탄력적인 사고들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사고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되게 정답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하셔도 학교에 가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면은 완벽주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요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원형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다시 수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이장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유일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만큼 인기 있는 과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작은 시도들을 많이 하는
과목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디자인 교육을 실제로 많이 전달하고 계신가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 저희 여기 계신 오늘 참가해 주신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신나는 어떤 수업들에 대한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수학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좀 어려운 답을 요구하는 과목에 비해서 미술 시간에 해방감을 느끼셨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한테는 미술 시간에 그게 뭐 디자인과 연결될 수도 있고 예술 활동과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되게 강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건 이 수업에서는 정답을 요구하지를 않네라고 하는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았었는데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수업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될까에 대한 게 제가 디자인 교육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로토타입 박사님의 얘기랑도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작은 실패들에 대한 얘기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주게 되면은 지금 현실에서 아주 풀리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주제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상당히 답을 쫓아가는 과정에 익숙했던 어떤 학생들이 답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러한 현실의 어떤 디자인 문제들은 실제로 정말 어떤 누구랑 만나서 함께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냐에 따라서 10가지, 100가지 아니면 1000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크고 작은 실패의 프로세스들이 중간중간에 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동료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로 현실화시키기 없는 나의 어떤 능력의 제약 때문에, 아니면 이거는 정말로 함께하게 되는 우리 이외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제약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에서는 분명히 작은 실패의 경험인데요. 수업의 끝은 사실 정답이 아닌 이 해결 과정을 정말로 끝내는 과정에 도달하는 게 이제 수업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 작은 실패 하나하나의 과정이 결국에는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작은 실패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토타입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큰 성과, 결국에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작은 실패와 성공의 반복들이 결국에는 그 다음에 비슷한 아니면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용기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창의적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딱 느꼈을 때 용감하게 한번 내 생각을 표현해서 누군가와 함께 해결해 보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갖는 과정이랑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크고 작은 실패가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수업 과정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정답이 없는 거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정에 대한 기쁨을 알려주는 게 디자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조금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하신 수업 중에서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했다거나 아니면 어려워했는데 끝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했던 수업의 예시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로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들 중에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실제로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가장 리얼한 디자인 과정을 겪는 프로세스인데요. 실제로 저희 그 학교가 위치해 있는 관악구랑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그동안에 많은 시도를 하셨지만 정말 풀리지 않았던 어떤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의 주제로 선정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학생들도 디자이너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악구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주체분들도 이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의 소셜 디자이너로 참여를 하게 돼서, 이거는 학교의 프로젝트지만 관악구의 프로젝트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은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얼마나 이제 진실하게 공감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디자이너들의 단독의 어떤 고민이 아니라 정말로 그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민분들, 어떨 때는 그 문제 해결의 주체분들과 함께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이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명명해서 매 학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던 수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악구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였는데요. 현장의 문제를 직접 그 안에서 공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게 정말 추측하는 문제인가 진짜 문제인가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조심하면서 그 현장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수업을 저는 좀 인상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데 그것을 같이 하다 보면은 자기 유용성을 되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디자인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소셜 디자인 수업의 예시인데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 이유를 조금 들으면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또 김지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 선생님들 되게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혹은 현장에서 디자인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또 교육자들을 교육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교육을 실제로 좀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지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디자인적인 사고를 부모님들이 혹은 교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대표적인 활동이 있는데 한번 그거를 여기서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현장의 이야기, 공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교사분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드려봤어요. 나라는 교사를, 나라는 사람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를 만나는 학생들은 나를 사용하면서 어떤 사용자 경험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제품으로 생각해보고 학생들이 나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먼저 같이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질문들이 뭐 나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나를 사용하면서 뭐가 불편한가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막 이런 질문도 나와요. 재구매 의사가 있나요? 네. 아니면 남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옵션을 넣는다면 뭘 넣고 싶습니까? 아니면 애프터 서비스는 뭘 신청하고 싶나요?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개인적으로 그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적어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란 제품일까? 나는 학생에게 어떤 교사란 제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는 전환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는 이런 교사야 아니면 나는 이런 부모야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그래서 해보고 제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해서 현장 그 실제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게 합니다. 사실 이게 디자인적 사고의 어떤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새로운 사고 또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던 대로만 해서는 절대 문제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어떤 문제점, 내가 좀 더 좋은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부모 또는 좀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어떤 혁신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도 돌아가셔서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제품이니? 나에게 어떤 애프터 서비스를 받고 싶니?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의 관점에서 한번 나라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좋은 교육이 부모가 시키는 거를 직접 하는 부모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에게 디자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문제를 또 고객과 함께 아이와 함께 얘기를 해서 나의 문제를 또 파악하고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신의 삶을 부모의 삶으로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좀 질문을 준비한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한국 교육이 이제 입시 경쟁도 심하고 여전히 주입식 교육, 경쟁, 그리고 뭔가 순위 세우기 이런 것들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두고 영화관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앞사람이 앞자리에서 일어나면 뒷사람이 일어나고 또 뒷사람도 또 일어나서 모두가 서서 영화를 봐야 되는 그것을 보고 영화관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부모님들이 주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으셔도 이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나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미술 예술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입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는 미술학원 중에서는 또 직접 그냥 풀어놓고 창의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원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은 입시 교육에 뭔가 문제점 혹은 나도 부모로서 이런 게 좀 고민이다. 근데 디자인 교육 하려면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좀 부모와 디자인 교육을 하는 교수님으로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입시 교육에 대한 그 거대한 문제점이랑 제가 집에서 아빠로서의 디자인 교육의 얘기를 한 번에 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데, 우선 입시 교육에 대한 그리고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입시 교육, 입시를 위한 이제 학교 밖의 교육에서의 문제를 사실 얘기를 하려면 우리 입시 제도가 어떤 식으로 함께 바뀌지 않으면 사실 입시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랑 교육이 함께 바뀌어져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것처럼 디자인 교육이라는 게 어떤 표현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이 더 집중되고 있다면은 그러한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어떠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 변화가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교육과 제도와 그리고 더 어렸을 때부터의 디자인 교육이 함께 바뀌어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아빠 디자이너로서 제가 어떤 역할을 집에서 하고 있는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방송도 아마 집에서는 아이들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의 그 노는 모습이 딱 기억이 나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저는 세 아이의 아빠고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올망졸망한 세 명의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게 역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조금 전에 봤던 만화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의 스토리가 하기도 하는데, 저한테 가끔 이제 그 역할극의 한 역할을 부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가장 최선의 거의 혼신의 연기력을 발휘해서 그 역할에 아주 충분히 몰입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놀이가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몇 시간 동안 하기 지루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놀이가 왜 그렇게 재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창의적인 디자인 과정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인물들을 설정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공주님이고, 어떨 때는 괴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전에 본 만화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그 입장의 역할을 맡아갖고 주변 인물들이랑, 보통 이제 이런 역할 놀이를 하면은 뭔가 로드무비처럼 난관을 맞닥뜨렸는데 그걸 해결하고 결국에는 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승리를 하거나 이런 걸로 기승전결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놀이가 되게 재밌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여기에서의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역할은 사실은 그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제가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부여받았을 때 그 최선의 연기를 하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그 스토리텔링이 좀 더 극적으로 난관에 빠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대사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을 더 넣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개입이 있는데, 제가 돌이켜 보건대 좀 닮아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교 아닌 집에서의 아빠 디자이너로서의 교육에 개입은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개입보단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마 되게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지 궁금하셔서 쫑긋했는데 보면은 개입을 진짜 많이 줄이시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시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하시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대표님도 이제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뭘 가장 피하시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부러운데요. 왜냐하면 저도 역할놀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그런 거를 하자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미술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인이 많이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미술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뭔가 한계를 두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취미로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미술 시간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쉽지만. 네. 그리고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그림을 그려서 대회를 나갈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미술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잘 못 그려요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선입관을 깨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저희 아이를 많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그냥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그냥 종이에다가 물을 많이 묻혀서, 우리가 습식 수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을 많이 묻혀서 이제 색을 떨어뜨리면 그 색이 그냥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무언가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뭔가의 정해진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색을 경험하고 그걸 느끼는 과정이다. 이런 거를 좀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색으로 또는 그림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보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너의 감정이 뭐야? 나 오늘의 감정은 짜증이야. 그럼 짜증은 무슨 색깔이 어울릴까? 그래서 이제 색을 다 펼쳐놓고 짜증에 어울리는 색깔로 이제 나의 마음을 칠해보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림이라는 것, 뭐 예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거죠. 삶의 일부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고, 어떻게 보면 삶을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아이들하고 예술 교육을 접근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예술적인 소양을 막 키워주기보다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성, 그리고 그것의 효용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그림을 잘 그리냐 안 그리냐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반고가 태어났으면 반고가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평가 위에서만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사람이 없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예술적 소양을 말씀해 주셨어요. 꼭 디자이너로서 성공하지 않더라도 삶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예술을 즐기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문제 해결 능력에 되게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대표님이 생각하는 또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예술적 뭔가 소양, 풍요로움과 연결될 것 같은데 창조적 자신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디자이너로서 내 삶을 디렉터로 생각하는 거 이런 자세들. 그래서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 말고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창조적 자신감이란 말을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자신감은 뭐냐면 내가 내 힘이 미비해도 내 무언가를 가지고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삶의 그 창조적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불확실하더라도 뭘 해보자. 그리고 뭔가 기존의 관행에 따르는 것에 불편해하고, 그리고 뭔가 그 장애물이 있어도 기꺼이 거기에 도전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시면서 엄청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시느라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아마 다 이게 무산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뭐 5학년 때 해외여행을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못 갔다라던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내가 무언가 계획했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사회가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와 그런 그 변동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와 변동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뭔가 그냥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벗어나더라도 거기서 다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워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힘이 창조적 자신감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성인이 돼서 나한테 창조적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창조적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를 만나면서 저는 많이 깨닫게 됐고, 그리고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정말 아무 말도 없고 정말 소극적인 아이가 그 과정,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아주 말이 많아지고 수다스러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다 창의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 디자인적인 사고,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좀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앞에도 모니터가 있는데 해상도가 높은 그걸로 보면 막 얼굴에 잡티, 저의 지금 주름 이런 것까지 보일 텐데 어쨌든 되게 섬세하게 보게 되잖아요. 남들과 달리 잘 보게 되고 잘 느끼게 되고 또 문제도 잘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창조적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인재로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영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용어들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민감성, 그리고 섬세함, 그리고 해상도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 신촌 일대를 걷다가 빈점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촌 일대가 정말 핫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아니죠. 10년,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생태계가 완전 바뀌었다라는 거를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시대를 누군가가 읽으려면은 섬세한 어떻게 보면 관찰력, 그리고 섬세하게 그 해상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걸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해상도와 민감도를 높이는 교육이 디자인 띵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장석 교수님은 제가 처음에 디자인 교육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언어가 공감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좀 디자인 띵킹과 공감 능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디자인이 어떻게 디자인 교육이랑 연관될까 얘기하면서 디자인 띵킹, 문제 해결 과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이랑 디자인 띵킹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없던 변화가 되게 필요로 하거나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로 할 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진짜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튀어나올까를 생각을 하면은 막 섬광처럼 번뜩이는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영감에 기반해서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디자인적 사고, 디자인 싱킹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할 때 그 단계가 공감이거든요. 왜 공감을, 이 혁신적인 기존의 틀을 바꿔버리는 이 놀라운 사고의 방법을 고민할 때 왜 공감에서부터 시작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공감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 이 새로운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에서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지금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 한번 깊게 몰입해 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그 즐거운 어떤 수업의 예시로 들었던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한 팀의 친구들이 그 주제로 맞닥뜨리게 됐던 주제가, 관악구에 그 쓰레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왜 그 이유를 이해해 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과제에 맞닥뜨린 이 팀이 처음으로 진행했던 긴 시간의 과정이, 추측할 수 있는 왠지 그분들이 눈에 안 띄어서 아니면은 그 길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처럼 하는 그 초반의 직관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그 우리 팀에서 긴 시간을 보냈던 거는 진짜 그분들의 행동과 그 감정에서 공감을 해보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실제로 일하시는 동선을 따라가 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처음에는 좀 서먹했지만 긴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실제 기분과 일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느낀 과정 끝에 생각지 않았던 어떤 과정으로 이어졌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 과정에서 깊은 공감 끝에 나왔던 해결의 방법은 좀 의외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박스 테이프를 제거해야 되는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어두운 지역에서 웅크린 채로 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더 위험에 노출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공감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만약에 공감이 없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우리가 전형적인 접근들을 했을 것 같은데, 혁신적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못했던 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깊이 한번 빠져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 끝에 이거는 해결의 방향을 빨리 박스 테이프를 뜯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이 폐지를 빨리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해지게 되는 그 큰 변화의 첫 시작점이 깊은 공감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예상하지 않았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 때문에 저희는 공감의 과정을 가장 혁신적인 생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공감 능력이 두 분 얘기가 또 다른 얘기 같지만 또 되게 많이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어떤 시안을 볼 때 그 상대 입장에서 되게 민감성을 가지고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일을 할 때 많이들 여기 계시는 분도 일을 하시겠지만, 요즘에 개발자가 워낙 유명한 이제 직종이잖아요. 근데 개발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개발자입니다. 왜냐? 대화가 잘 되고 실제로 기획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거의 너무너무 드물 정도로 창의적으로 발현이 되고요. 모든 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공감 능력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들어서 너무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이 시간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해결 능력, 주체성, 그리고 민감성, 그리고 공감 능력, 이런 거를 길러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는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해볼게요.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거, 혹은 길을 가다가 관악구 문제 말고 지나가다가 아이한테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라고 부모님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거는 좀 아이들한테 꼭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꼭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이런 거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에 아까 역할극 얘기도 해주셨고 그림 그리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간단하게 뭐 자기 전 혹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간단한 리추얼적인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석 교수님부터 좀 이런 거는 좀 집에서 피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건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어린이 교육의 전문가는 아닌 입장에서 사실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약간 창의적인 대화 그리고 창의적인 과정의 어떤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서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어린이들한테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건 어때?라고 하는 역 질문들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아이들한테 자유로운 사고를 기대한다면은 그 질문조차도 조금 더 참고 질문의 뉘앙스나 그런 것들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보다 그냥 그래 이번에는 그럼 그걸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한번 해보자. 이건 어때 보다 바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대답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 본다면 아이들이 그 작고 미묘한 차이지만 분명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저도 그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실천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의 방법에서 제가 오늘 역할놀이에 대한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은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거를 아예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해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발전시켜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하나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이걸 놀이처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분한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시간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할극도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감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선택한 그 선물의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을 자유롭게 열어놓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공감과 어떠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어떻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겪지만 진짜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한번 부모님이랑 아이들이 같이 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게 디자인 싱킹의 아주 가벼운 버전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 폐지 줍는 그 이제 어떻게 어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실제로 따라가면서 공감 능력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하면은 뭔가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선물 주는 대상에 대해서 대화도 하게 되고 질문도 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 교육에서의 뭔가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님은 혹시 아까 수채화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뭔가 그냥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풍요로움을 경험하신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특히 디자인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요런 방식으로 피하고 이런 거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또 비슷하게 예시와 함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교수님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여쭤보셔서 이렇게 정답을 주고 정답을 강요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문제를 맞추거나 정답을 가져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와, 너 이것도 맞췄어? 막 이러면서 걔를 엄청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부모님들이 정답을 가져왔을 때는 칭찬을 하지 마시고 질문을 가져왔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당히 부모님이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강화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가 어떤 질문을 해왔는데 와, 너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질문을 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해주시면 훨씬 더 그게 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자꾸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부모님들이 자꾸 바로 답을 주시기보다는 이 질문을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으로 다시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거에 호기심을 가지게 됐어? 이렇게 계속 좀 더 물어봐서 그 질문에 사실 답을 주는 거는 부모님들이 답을 줬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얻어지는 이득이 많지 않거든요. 계속 질문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하는 활동. 저는 정말 간단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집에 보면 정말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을 보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탄생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저희 아들과 저희 동네 근처에 생긴 새로운 커피숍을 갔다. 그러면 앉아서 같이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왜 의자는 여기다 이렇게 배치했을까? 여기는 왜 색감을 이런 색감을 썼을까? 저기는 그림을 걸어놨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뭐 배치를 한 이유는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보면서 계속 아이들과 Y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당장 가서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 만나면서 아는데 왜 어렵냐? 네. 내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세상에 나온 제품, 서비스, 내가 쓰는 앱 이런 것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이런 호기심이 없으면 당연히 질문이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세상에 널리 깔려있는 많은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시는 걸 먼저 하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크 콘서트가 끝나면 돌아가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제품, 잘 사용하는 제품을 가지고 Y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리추얼 프로그램이나 심리 컨텐츠로 많이 소개하는 것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대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천재를 두고 우리는 천재였다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7,500점의 인체 비율을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천재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저 사람 천재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했지?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숨어서 공부해서 100점 받는 거가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칭찬을 받다 보니까 아까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만 칭찬받고 그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칭찬해주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에게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그러니까 취약한 상황에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실수를 했을 때 야, 너 이렇게 실수를 여러 번 했네라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잘한 걸 가지고 좀 덜 칭찬해주고 하는 이런 강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얘기를 하나 딱 여쭙고 싶었는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성장해야지 자식이 성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공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데 부하 직원들에게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요즘의 리더십 교육은 리더들이 성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이 디자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도 디자인에 되게 많이 열려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디자인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언으로 맡기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디자인 교육으로 성장하는 사실 모델이 가장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는 고정되어 있고 아빠는 고정되어 있고 또 선생님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디자인 교육을 안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은 어떻게 스스로 디자인 교육을 위해서 성장하고 계신가요? 네,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제가 아이 디자인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역할을 해주셨을까를 이렇게 거꾸로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지금 느꼈던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기억 하나가 저는 디자인의 과정을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삶의 탐험가처럼 살아가는 그 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성장 과정에서 봤던 저의 부모님이 어떨 때는 일상의 문제를 아니면은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때 좀 탐험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성장해서 대학을 다니고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거꾸로 상상을 해봤더니 그때도 이미 연로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는 좀 은퇴하신 입장이지만 또 그때 풀고 싶은 어떤 작은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다시 탐험가적인 마인드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보시고 어떨 때는 조금 재밌고 좀 웃기기도 한 문제들이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부모님들의 계속 시도하는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꼭 디자이너여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모험하고 탐험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셔서 너무 바빠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문제집 뒤에 정답지가 있는지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매기고 답을 찾는 거를 지금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신 건 아니지만 제 주체성은 거기서부터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도 아까 이미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 부모도 뭔가 호기심을 가져라라고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탐험가적인 태도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제가 계속 어떻게 이런 디자인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를 한 가지로 규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대표다, 나는 작가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감히 그냥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질 때 내 안에 있는 씨앗들을 꺼내서 여기에 쓰는 거고요. 또 이 장에서는 또 이 안에 있는 씨앗을 꺼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거에서 너무 갇혀있지 않게 키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부모님도 나는 이런 부모야라는 그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나는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어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1시간 동안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하고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생각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30분 동안은 이제 질의응답을 보내주신 것을 좀 저희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응답을 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현장에서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많이 왔는데 저한테도 질문이 의외로 또 왔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응답을 하고 두 분에게 질문을 좀 직접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면 좀 다른 것도 선택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리추얼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추얼이 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매일매일 일상을 의식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랑은 조금 달라요. 습관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거라면 리추얼은 이불을 개고 나한테 하루를 시작하는 메시지를 스스로 써본다거나 혹은 아침에 뭔가 세 줄 일기를 써본다거나 하는 뭐 그런 식의 방법인데요. 아이와 같이 하는 리추얼로 저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일단 엄마도 하셔야 되고 아빠도 하셔야 되고 아이도 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70대, 60대, 50대, 40대 다 상관없이 어떤 얘기를 하면 가장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뭐냐면은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았어? 뭘 할 때 제일 좋았어? 라는 질문을 하면 아무 얘기 안 하셨던 70대 남성분도 내가 끝나고 맥주 한잔 했을 때 난 이런 기분이 들었어. 뭐 하늘이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좋아하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밤에 꼭 주무시기 전에 엄마도 아빠도 같이 하면 좋은 게 오늘 너 뭐 할 때 제일 좋았어? 혹은 어떤 물건을 사도 소비 습관을 기르고 싶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계부를 하잖아요. 근데 가계부는 조금 더 기술적인 거고요. 넌 어떤 물건을 살 때 제일 좋았어? 이런 질문들이 결국 그 아이가 소비를 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지 생각을 물어보게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부모와 아이의 기질이 달라요. 부모가 외향적이지만 아이가 내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좋아하는 걸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논다든지 자꾸 사람을 만난다든지. 근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데 서로가 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시면 좋은 거는 그냥 진짜 한 5분 정도 오늘 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좋았어라는 리추얼을 하시면 아이를 관찰하고 나를 관찰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한 분씩 2개씩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 나란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재영 대표님 혹시 오늘 미리 주신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 실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근데 정말 제가 만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 너는 어떻게 키우니?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쓴 책인 5가지 미래교육 코드에 들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자기력, 인간력, 창의융합력, 협업력, 평생 배움력, 사실 이 5가지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도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발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래서 정말 개발하는 그 능력을 저는 자기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우리가 력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한 능력에 붙이잖아요. 창의력처럼. 근데 저는 창의력만큼 중요한 게 자기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거의 그 장애 요인, 네, 이거의 적이 뭐냐? 비교죠, 비교. 네, 남들과의 비교죠. 사실은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엄마가 하는 얘기를 보면 너는 왜 이걸 못해? 왜 저렇게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별로이구나라는 걸 금방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인정해주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취약성이란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나는 나라는 사람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효능감, 이것을 갖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삶을 디자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삶을 잘 디자인하려면 2가지 사인을 잘 봐야 돼요. 하나는 내부 사인이고요. 하나는 외부 사인입니다. 내부 사인과 외부 사인이 교차하는 지점을 잘 찾으면
자신의 진로든 자신의 삶이든 잘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무언가 사인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우리도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되고 AI가 되니까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이거는 외부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 외부 사인만 쫓아서는 나를 디자인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네, 나의 관심사, 나의 호기심 이런 거에 사인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내부 사인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기력을 키워주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저희의 주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은 30대예요. 30대, 40대가 많은데 30대한테 하는 리추얼이 뭔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자기가 거울을 보고 나 되게 괜찮아 다독거려주는 리추얼 합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를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비교를 많이 당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의 자존감은 성인이 될 때까지 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자기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취, 작은 성취들, 작은 시도들을 많이 하는 그 디자인 교육과 그래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장섭 교수님은 혹시 어떤 질문을 좀 고르셨을까요? 네,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제가 골랐던 질문이 우연히 지금 박사님 말씀해주신 네, 테마랑 이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학교에서 교육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아까 그 토크 중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의 과정에서 되게 크고 작은 실패와 그다음에 성공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선택의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선택을 할 때 결정의 이유나 책임을 스스로 만들고 설득하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고자 그런 과정들에 되게 신중하게 배치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 프로세스를 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거는 저의 학창 시절의 경험이기도 한데 그런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에 상당히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엄청 아무리 힘들더라도 해결해가는 과정이 내가 정말 희망했던 학교에서 희망했던 공부를 배우는데 왜 이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지금 풀고 싶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업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정답이 없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옆에 친구들은 이런 과정을 밟고 있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의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한 수업에서 이건 제가 일단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문제에 진짜 집중을 해서 막 과제를 하다가 내 친구들이 어떤 과제를 해왔는지는 생각에 저 먼 범주로 이렇게 딱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주어졌던 과제에만 막 집중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평가가 없는 건 아닌 게 실제로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거는 엄청 예민해져 있지만 나랑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랑 나의 비교 평가를 벗어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아무리 창조적인 작업이라도 무조건 자유롭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즐기고 자유로워지는구나라고 딱 느꼈던 순간이 비교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제가 부여했던 과제가 정답이 없는 과정이라고 했음에도 모순적으로 어떠한 비교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평가는 현장에서 실제 그 문제의 당사자들한테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이제 몰입과 진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몰입이라는 책인데요. 이 몰입이 전형적으로 타인과 좀 비교를 그만두고 자기 자신의 에너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이제 비교가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비교하지 않으려면은 그 정말 교육에 있어서 어쨌든 부모가 계속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밖에 어떤 외부 환경이 비교를 하는 환경에서 계속 노출될수록 집에서라도 내 에너지를 계속 채울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시간이 들고요. 제가 하고 있는 리추얼도 결국 그 몰입의 시간입니다. 결국 남들과 비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결국 외부 세계에서 받는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조금 뭐랄까 희석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또 대표님께서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네, 제가 고른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디자인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현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에 대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부모 교육을 가면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으면 좋겠나요? 달랐으면 좋겠나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너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답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달랐으면 좋겠어요가 정답이에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튀지 않게, 모나지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맺을 수 있도록 비슷하되 그다음에 개성이나 창의성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달라도 괜찮다라는 것에 부모님들이 많이 좀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좀 비슷해야 편하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통념이라는 게 또는 평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키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안정으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안정. 네,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근데 사실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달라도 돼, 다르게 커도 괜찮아 라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머 우리 아이가 지금 미술을 못하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도 예술을 못하면 어떡하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데 진짜 수포자가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엄마 아빠들은 어떤 아이의 행동이나 뭘 결과를 보고 단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근데 부모님들은 되게 조급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캔버스, 우리 아이들은 다 자기만의 캔버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다 자기만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근데 봤더니 딴 아이들은 벌써 캔버스에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꿈도 있고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확실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 캔버스만 비어 있어요. 점 하나만 딱 찍혀 있어요. 그럼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점이 하나 찍힌 거는 지금 기획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확 그림으로 그려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점 하나 찍은 걸 가지고 우리 아이는 지금 너무 꿈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너무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분명히 우리 아이는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라는 좀 믿음을 가지시고 또 호기심을 가지시고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용기가 있으려면 일단 이 아이가 나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이제 부모도 없잖아요.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또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 다르다는 용기? 근데 그거는 사실 성인이 된 저도 여전히 너무 튈까봐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뭔가 계속해서 해결해야 가는 문제인 거지 이게 언젠가 완벽해지는 순간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민감하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나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교수님 또 질문 하나. 네,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겹치는 아니면은 같은 메시지의 질문들이 있어서 한번 두 개의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에 디자인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질문이랑 4차 산업 시대에 디자이너의 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한번 같이 대답을 해보면 기술이 엄청나게 이제 사회를 변화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기술이 해결 못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공감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감수성 타인을 이해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많은 변화되는 직업이나 그리고 기존의 직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직업들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우리가 그 직업에서 지향하는 방향성이 기존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어떠한 직업,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변호사 아니면 창의적인 의사, 창의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런 식의 변화를 지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변화의 교육에 있어서 디자인이 역할을 할 부분이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방법.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삶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탐험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양으로서의 디자인이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많은 해결들을 위한 여러 직업들을 각자가 선택해서 진행해 나갈 때 디자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식의 어떤 탐험가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소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질문들에 결국 이 두 분이 해주시는 답변은 하나로 계속 응축되는 것 같아요. 결국 세상은 계속 바뀌고 통제 불가능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유연하게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는 태도인데 이 태도가 없이는 사실 뭔가 답변을 알려주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시는 세계와 아이가 보는 마주한 세계가 너무 이미 다르거든요. 이미 다른 가운데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말해주기보다는 어떤 유연하고 탐험가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신 질문 중에서 지금 직접 줌에서 질문해 주신 것들을 몇 가지 한 분씩 제가 좀 더 대답에 잘 맞는 분을 좀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자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1, 2년 전에 많은 교육 전문가들께서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감성적인 부분을 직업으로 삼아야 된다. 아까 그 4차 혁명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뭐 식량난, 그리고 기후변화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가이드는 1, 2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대표님이 교육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게 있나요? 네, 우리가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AI를 얘기하면서 뭐 앞으로 없어질 직업 그리고 생겨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진로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디자인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직업 하나를 세워놓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형태에서 사실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제가 요즘에 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로 자본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들 말씀을 드려요. 진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진로라는 것을 지금 달라지는 이제 미래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목표점을 딱 잡고 우리 아이를 어떤 직업이 되게 시켜야겠어라는 목표점을 갖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되게 다양한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을 계속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라는 것을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자본을 많이 만들게 하는 거에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진로 자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를 이해하는 능력도 포함이 되고요. 진로 자본에는 네트워킹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진로 자본은 사회의 변화를 보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진로 자본에는 여러 가지의 자기의 그 관심사의 경험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나한테 자본이 되는 거고 그 자본들을 내가 진로라는 것을 어떤 직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뭔가 직업을 강요하시기보다는
네, 직업을 강요하시기보다는 뭔가 그 계속 나의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본들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만약 10살이면 그 10년 뒤의 진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되라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도성과 그 선택권을 주는 게 훨씬 좋고요.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제 주변에 직업이 두세 개인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멀티 페르소나, 뭐 엔잡러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로 정해진 시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직업을 정하기보다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계속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도다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손아빈 강연자님, 저한테 온 질문인데요. MZ세대가 부모님이 된다면 그들이 관심 가질 미래 교육 코드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예상에 MZ세대가 부모 연령이 되면 어떤 교육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MZ세대가 가장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나예요, 나, 미.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가장 힘들어하는, 제 주변에도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 삶과 아이의 삶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 경험, 내 삶이 뭔가 아이로 인해서 대치되는 것 같은 그 경험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MZ세대가 미래 교육을 한다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말 많이 관심 가지는 교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엄마가 자기 삶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과제처럼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너의 삶을 내가 육아하고 있으니 넌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줄 필요가 있어라는 약간의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MZ세대는 그 보상 심리를 많이 없애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다들 고민하는 거는 우리 한국의 사회가 다들 막 학원 6개씩 보내니까 나도 거기에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라고 하는 고민 여전히 하고 있지만, 달라진 거는 내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엄마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을 재밌어 해야지 아이가 그걸 보고 배우지 않을까 해서 요즘에는 일을 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예전처럼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엄마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책을 쓰는 엄마도 있고 물건을 만드는 엄마들도 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취미 생활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Z세대는 자기의 중심을 지키는 부모가 되면서 아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교육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먼저 나답게 사는 것들을 노력하셔야 아이가 그걸 보고 엄마도 저렇게 나답게 하는데 나도 나다운 게 뭐지라고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다움이 저는 지금의 교육의 가장 큰 키워드고요. 저희 쪽에 조직문화 교육으로도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요즘에는 대기업에서도 직원 교육을 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게 나다움이에요. 왜냐하면 나답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하거든요. 결국 자기를 찾으러. 그래서 결국에는 나다움이 지금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의 부모가 된다면 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통 질문으로 디자인 싱킹 그리고 그런 교육과 관련된 도서를 추천해 주실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두 분 다 이제 머리를 특히 이제 대표님은 또 본인 책 추천하셔도 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교육 책이니까 또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제 책을 추천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좀 자주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자주 추천하는 책이 외국에서 쓴 책이긴 한데 성취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에서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창조적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뭔가 창조적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 띵킹을 활용해서 뭔가 삶을 바꿔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 성취 습관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수님 떠오르는 책? 네.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실제로는 지금 우리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책이긴 한데 소개를 드려보면은 에치오 만지니 교수님이 쓰신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모두가 디자인하는 앞으로의 시대에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이 디자인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분 책 추천해 주셨고 이제 줌에 있으신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도 책 추천하는 동안 손을 좀 들어주시면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 맞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계속 다름 그리고 개인의 개성 그런 나다움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하고 순위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평균으로 살게 만드는데 평균으로 사는 순간 이제 사회에 변화가 오면은 대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균의 종말은 더 이상 평균은 없다. 우리는 이제 다 평균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도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마지막 5분이 남았습니다. 맞나요? 네, 5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하고 인사를 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저는 매일의 일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도 우리가 너무 큰 성취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작은 시도 작은 성취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상의 시간이 모여야지 변화가 되고요. 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지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리추얼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나의 성취와 나의 목표 그리고 나의 어떤 일상을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도 아이와 함께 매일 어떻게 정말 5분이어도 괜찮거든요. 5분이라도 하루를 회고하고 관찰하는 리추얼을 꼭 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또 DDP에서 이 디자인 재단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고 올해도 벌써 열려있는 온라인 교육들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DDP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뉴스들을 많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석 교수님부터 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너무 좋은 시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학교로서의 교육자로서의 디자이너랑 그리고 아이들 교육으로서의 그 아빠로서의 디자이너 역할을 한번 잘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여기 함께하시는 그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이제 그 동안에 뭐 다들 나이는 좀 다르겠지만 저랑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정답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너무 모순적인 상황도 만나게 되고 의도치 않은 많은 그 우연의 상황들에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하는 어떤 그 능력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꿋꿋하게 아이들답게 자기답게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는 이 대화를 나누었던 오늘의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린이들이 이 디자인 교육에 그러한 힘을 가지고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디자인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창업하면서도 이제 TLP 교육 디자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아마 지금 부모님들이 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도 내가 디자이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과의 일상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고요. 교육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변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적인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교육적인 것 같고 이건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건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흑백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나도 이런 변화에 한번 동참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날 좋은 날 이 1시간 반 동안 시간을 내서 들어주신 부모님들이
이미 되게 좋은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